6살 박혜은의 세상은 늘 조심스러웠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할머니와 새엄마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까치발을 들어야 했다. 특히 남산만 하게 부른 배를 하고 소파에 누워있는 새엄마 최유라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집안의 가장 큰 금기였다. 느려 터져가지고 뱃속에 우리 아기 굶어 죽일 셈이니. 부엌에서 거실까지 작은 두 손으로 뜨거운 국그릇을 간신히 들고 오는 하은의 등 뒤로 유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혜은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릇 안에 국물이 넘실거리며 금방이라도 작은 손 위로 쏟아질 것 같았다. 여보, 애한테 왜 그래? 아직 어린데. 신문을 보던 아빠 박지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를 말렸지만 곧바로 안방에서 나온 할머니 김 여사의 호통에 묻혔다. 이 어리진 뭐가 어려. 저 애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애군이 꼈는데 내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곧 태어날 내 귀한 장손까지 해코지할 셈이냐. 할머니의 말은 유라의 신경질에 불을 지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 애 눈빛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괜히 우리 아기한테 안 좋은 기운이라도 옮길까봐 무서워 죽겠어요. 혜은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내가 엄마를 잡아먹었대. 내가 애군이래. 6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말들이었다. 아이는 간신히 국그릇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빨리 할게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 유라가 보란듯이 혜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가왔다. 혜은은 놀라 멈칫했고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애엄마.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혜은과 살짝 부딪혔다. 그러고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과장되게 몸을 뒤로 젖히며 거실 바닥에 깔린 양탄자 위로 쓰러졌다. 악배가 4배. 유라의 처절한 비명이 집안을 갈랐다. 그녀는 배를 감싸준 채 바닥을 뒹굴었다. 저 애가 내 배를 만졌어요. 우리 아기 목이 아프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혜은은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야, 난 그냥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하지만 아이의 항변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네가 기어코 이를 저지르는구나. 할머니의 절규와 여보 정신 차려, 1219 불러. 당장 아빠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였다. 혜은의 눈에 비친 것은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새엄마의 모습과 자신을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뿐이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는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 찼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유산이었다. 와, 내 손주, 내 귀한 손주야. 할머니 김 여사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병실 안에서는 최유라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애 때문이야. 다 저 애 때문이야. 저 애가 우리 아기를 죽였어. 모든 비난의 화살은 복도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서 있는 6살 혜은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싶었지만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할 수도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다. 아빠 박지훈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뿐 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혜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지옥과 같았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혜은을 비난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술만 마셨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저 애는 애군이야. 저 애만 없었으면 우리 아기는 무사했을 거야. 지우는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다. 혜은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의 사진이었다. 늘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사람들은 혜은이 태어나면서 제 어미를 잡아먹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동생까지 죽였다고 했다. 그는 정말로 혜은이 저주받은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곁에 두는 한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게는 결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믿음이 그의 약한 마음을 잠식했다. 그는 남은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주의 근원을 잘라내야만 했다. 그날 밤 밖에는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이 번쩍이며 어두운 집안을 순간적으로 밝혔다. 지우는 술병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혜원의 작은 방문을 열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그는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하연아 일어나 아빠랑 잠깐 여행 가자. 하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여행이라는 말에 아이의 얼굴에 희미한 기대감이 어렸다.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혜우는 아무 의심 없이 아빠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차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달렸다.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구불구불한 상일로 접어들었다. 혜우는 창밖의 무서운 풍경에 불안해져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하얗게 굳어 있었다. 한참을 더 달린 차는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깊은 산속의 갓길에 멈춰 섰다. 주변은 온통 비바람에 울부짖는 나무들 뿐이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혜원을 차 밖으로 끌어냈다.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아이의 얇은 잠옷을 적셨다. 혜우는 무서워서 아빠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빠, 추워요. 무서워요. 지우는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딸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한마디를 내뱉었다. 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다. 혜우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빠, 아빠. 아이는 미친 듯이 차 문을 두드렸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이 차창에 비쳤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다. 지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차마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어지며 아이의 작은 형체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룸미러 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다 인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상길 위에는 이제 6살짜리 아이 혼자만 남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폭풍우 소리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아버지와 딸을 잇고 있던 마지막 끈이 그렇게 무참히 끊어졌다. 박혜은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포와 싸우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세 곳에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3명의 남자, 3명의 제왕이 각자의 왕국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곧 하나의 운명으로 엮일 운명이었다. 첫 번째 왕국은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성 여의도 JN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수백억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서의 잉크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 정태호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권력이었다. 그의 맞춤 제작된 수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JN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젊은 황제였다. M&A 초회종 조건입니다. 5%의 지분을 추가 양보하시지 않으면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력은 상대 측 변호인단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왕국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성스러운 전장. 강남 JN병원 수술실이었다.
새하얀 수술 가운을 입은 남자 정지욱의 손끝은 신의 손이라 불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인 그의 메스는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금 그의 앞에는 복잡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어린 환자가 누워 있었다. 0.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그의 메스가 움직이는 소리와 기계의 희미한 신호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강철보다 단단했고 그의 판단력은 그 어떤 컴퓨터보다 정확했다. 한 생명이 온전히 그의 두 손에 달려 있었다. 세 번째 왕국은 수만 개의 별들이 함성으로 빛나는 우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콘서트 무대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남자 정재민은 신이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뒤흔드는 K-팝 아이돌 제이정 제이중. 그의 춤 동작 하나, 노래 한 소절에 수만 명의 팬들이 열광하며 거대한 함성의 파도를 만들어냈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마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그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장 눈부시고 가장 고독한 제왕이었다. 세계의 다른 공간, 세 명의 다른 남자.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 무엇도 그들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윙! 정태호의 자켓 안주머니에서 정지욱의 수술 가운. 주머니에서 그리고 정재민의 무대, 의상 깊숙한 곳에 숨겨둔 휴대전화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리고 이 시간에 동시에 연락이 온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정태호는 팽팽한 협상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아무도 모르게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정지욱은 잠시 수술을 멈추고 간호사에게 눈짓했다. 간호사가 그의 귀에 휴대전화를 대주었다. 액정 화면을 본 그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정재민은 격렬한 댄스 브레이크가 끝나고 다음 소절로 넘어가는 찰나의 암전 속에서 무대 아래 스태프가 다급하게 들어보이는 태블릿 PC의 메시지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땀과 함께 핏기가 사라졌다.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같았다. 발신인은 30년간 정씨 가문의 모든 일을 처리해온 충직한 김 변호사였다. 긴급 10년 전 가출했던 정은혜 아가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6년 전 난산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혜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은혜, 그들의 유일한 여동생. 20살 꽃다운 나이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택해 떠나버렸던 아픈 손가락. 지난 10년간 그들은 단 한순간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동생의 사망 소식, 그리고 한 번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조카의 소식이었다.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이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죽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홀로 있을지도 모를 핏줄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뒤섞였다. 그 순간 세 명의 제왕은 각자의 왕국을 버렸다. 이 계약 여기서 끝냅니다. 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억 원의 거래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여정원다. 상대 측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 한 채 그는 망설임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메스. 정지욱은 옆에 있던 수석 보조의에게 메스를 넘겼다. 그의 행동에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이 경악했다. 집도의가 수술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무리 부탁한다.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피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며 수술실을 나섰다. 잠깐만. 정재민은 이니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감독의 다급한 외침을 무시했다. 그는 노래를 멈췄다.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던 경기장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만 명의 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무대 뒤로 사라졌다. 전설로 남을 방송사고의 시작이었다. 1시간 뒤 제인그룹 본사 회장실, 3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방금 전까지 각자의 세계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남겨진 조카를 걱정하는 평범한 오빠들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마청 정태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막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김 변호사 박지훈, 그 자식은 어디 있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아내와 모친 역시 며칠 전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찾아내. 타요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대한민국 땅끝까지 뒤져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그리고 혜은이, 우리 조카. 은성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24시간 안에 못 찾아내면 전부 책임질 각오해. 둘째 정지욱이 나섰다. 그의 눈은 의사의 냉철함 대신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육시설 실종, 아동센터 기록을 조회하겠어. 내가 가진 모든 의료계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아이가 다쳤거나 아플 경우를 대비해야 해. 막내 정재민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무대 위 화려한 스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 팬클럽과 SNS를 이용하겠어. 수천만 명의 내 팬들이라면 작은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보상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우리 조카 혜은이 찾아낼 거야. 3명의 남자, 3개의 다른 힘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다. 재계의 황제, 의료계의 신, 그리고 연예계의 제왕.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큼 막강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설 탐정과 정보원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방송과 신문에서는 막대한 보상금이 걸린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아무도 그 캠페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3명의 왕은 그들의 잃어버린 작은 공주를 찾기 위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애타게 찾는 공주가 지금 이 순간 도시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에서 낯선 아저씨의 온기에 기대어 고단한 잠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풍우는 밤새도록 어린아이를 삼킬 듯 울부짖었다. 박혜은은 아빠가 사라진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른다. 비에 젖은 얇은 잠옷은 아이의 천을 무섭게 빼앗아갔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마치 괴물의 비명처럼 들렸다. 아이는 울고 또 울다가 결국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빠, 아빠.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공포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에 지친 혜은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세상은 아빠의 자동차 뒷모습과 함께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대적인 공포가 아이의 작은 심장을 올감했다. 한참을 헤매던 아이의 눈에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 들어왔다. 혜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들어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린 아이는 엄마의 품처럼 느껴졌던 아빠의 등을 그리워하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한편 그 시각 상길 아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는 한 남자가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철중. 사람들은 그를 그냥 강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한때 건실한 공장의 기술자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된 후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곁을 떠났고 직장에서는 쫓겨났다. 남은 것이라고는 무거운 쇠부티처럼 느껴지는 절뚝거리는 다리와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더미뿐이었다. 끼익. 덜컹 그가 끄는 낡은 손수레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다. 비를 맞아 잔뜩 물을 먹은
폐지 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낡은 바퀴 하나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에이씨,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강철중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이마의 땀과 빗물을 닦아냈다. 지독한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는 생각했다. 다리 하나 병신되고 가족도 없이 세상에 쓰레기나 주우며 연명하는 삶.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을 수없이 느꼈다. 그는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정류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낡은 인형 같은 형체. 처음에는 누가 헌 옷가지를 버리고 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숨을 헛하고 들이마셨다. 그것은 옷가지가 아니었다. 흠뻑 젖은 채 파랗게 질린 입술로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는 어린아이였다. 아가. 강철중은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가, 정신 좀 차려봐.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의 목소리에 혜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본 아이의 눈에 극도의 공포가 어렸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경계했다.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는 순간 강철중의 가슴이 시큰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에서 유일하게 마른 부분이었던 낡고 두꺼운 작업복 상의를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감쌌다. 그리고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저녁으로 먹으려 했던 찐빵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괜찮아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거라도 좀 먹으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부모님이 일하는 말에 혜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가 나를 버렸어요. 아이의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은 강철중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아이의 눈에서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부서진 손수레를 끙끙거리며 고쳤다. 그리고 가장 푹신한 폐지 더미 위에 혜은을 앉히고 자신의 옷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는 다시 무거운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그의 등 뒤에 작은 온기가 실려 있었다. 강철중의 집은 철거를 앞둔 달동네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단칸방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았지만 방 안은 그의 성실한 성격을 보여주듯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냉기 가득한 방을 덮였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탈탈 털어 냄비에 안치고 부엌 찬장에서 가장 귀한 것인 라면 수프 하나를 꺼내 넣었다. 그는 혜은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낡은 티셔츠 중 가장 작은 것을 찾아 입혔다. 곧 라면 수프 냄새가 방 안에 고소하게 퍼져나갔다. 강철중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그릇에 담아 혜은에게 내밀었다. 변변한 게 이거밖에 없구나. 어서 먹으렴. 혜은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허겁지겁 국물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강철중은 방구석의 낡은 이불을 모두 꺼내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따뜻한 곳에 혜은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혜은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강철중은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이를 돌보았다. 아침이면 일을 나가기 전 아이가 먹을 누룽지를 끓여놓았고 저녁이면 온 동네를 뒤져 구한 과자 한 조각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림자 놀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철중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야기, 가족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 사실 아저씨는 너를 만난 그날 다 포기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마리다 정류장에서 웅크리고 있는 너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는 혜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쩌면 하늘이 아저씨더러 죽지 말고 너를 돌보라고 보내주신 모양이다. 네가 아저씨의 복덩이인가 봐. 복덩이. 그 말이 혜은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태어나서 평생 애군, 재앙덩어리라는 말만 듣고 살았던 아이였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복덩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둠 속에서 처음 만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혜은은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잠든 줄 알았던 강철중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아바. 그 한마디에 강철중의 세상이 멈추었다. 그는 돌아누워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크고 맑은 눈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거친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세상에 버려진 한 남자와 세상에 버려진 한 아이. 그들은 도시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아빠와 딸이 되어주던 그 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3명의 왕들이 애타게 그들의 잃어버린 공주를 찾고 있었다. 정씨 형제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탐색본부로 만들어 샅샅이 뒤지고 있는 동안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박씨 집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추악한 탐욕의 폭풍이었다. 죄유라와 시어머니 김 여사는 뉴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한 공익 광고를 보게 되었다. 막대한 현상금이 걸린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처음에는 그저 혀를 찰 뿐이었지만 광고 말미에 스치듯 지나간 후원 기업에 로고 JN그룹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두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JN그룹이라면 정씨 일가, 설마 그 죽은 은혜년의 집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유라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JN그룹 정씨 일가, 그리고 정은혜. 검색 결과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심장에 불을 질렀다. 정은혜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가의 막내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새오빠가 바로 재계 의료계 연예계를 장악한 3명의 제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김 여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내쫓은 그 애가 그런 금송아지였다니. 유라의 얼굴은 후회와 탐욕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자신들이 애군 덩어리라며 내다 버린 그 아이가 사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어머니 어떡해요? 그놈들이 들이닥치면 우린 끝장이에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올 것이 온 것이다. 하지만 최유라는 절망 속에서도 교활한 생존 본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김 여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두 여자의 눈에 독사처럼 번뜩이는 계략이 떠올랐다. 두 여자는 곧장 근처에 한 허름한 보육원으로 향했다. 원장은 뇌물을 받고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에 협조했다. 유라와 김 여사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 유독 야무지고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능숙한 한 아이가 들어왔다. 이름은 고시야.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를 영악함으로 감추고 있는 아이였다. 유라는 시아를 따로 불러내 달콤한 말로 아이를 유혹했다. 시아야, 공주님이 되고 싶지 않니? 예쁜 드레스 입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는 진짜 공주님 말이야. 시아의 눈이 반짝였다. 유라는 죽은 정은혜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거짓말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이 네 엄마야. 그리고 곧 아주 멋진 아저씨 3명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 사람들은 내 외삼촌들이야. 그들 앞에서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울기만 하면 돼.
할 수 있겠니? 시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 거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정씨 형제들이 박지훈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집안은 마치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정태호는 텅 빈 눈으로 앉아있는 박지훈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내 동생의 아이 어디 있나?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지훈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최유라와 김 여사가 하나이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아이고 처남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김 여사가 너스레를 떨며 연기를 시작했다. 그들의 옆에 서 있는 아이 고시아는 유라가 입혀준 낡지만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형제들의 시선이 모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죽은 동생과 희미하게 닮은 구석이 있는 것도 같았다. 감정이 가장 풍부한 막내 재민이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은혜의 사진을 떨어뜨렸다. 바로 그때 시아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를 시작했다. 엄마다. 아이는 재민이 떨어뜨린 사진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사진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사진이야. 엄마, 보고 싶었어. 형제들은 그 모습에 숨을 삼켰다. 10년간 찾아 헤맸던 핏줄, 죽은 동생의 분신, 그토록 애타게 찾던 조카가 눈앞에 있었다. 감성적인 재민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혜은이니? 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유라가 가르쳐준 대로 형제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외삼촌, 맞죠? 엄마가 늘 삼촌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한마디에 형제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냉철한 의사 지웅마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이의 외모와 행동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지만 10년 만에 찾은 조카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아이의 애처로운 눈빛 앞에서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흐려졌다. 심지어 얼음 같던 태호의 눈빛마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속았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태호의 시선이 다시 박씨 일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떠한 온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 조카를 보살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동욱 실장이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 그 자리에서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김 여사와 유라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액수였다. 이 아이는 오늘부로 우리가 데려가겠어. 당신들은 이제 이 아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오. 만약 다시 한번 우리 조카 앞에 나타나거나 이 아이의 존재를 외부에 발설할 경우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요. 태호의 경고는 살벌했다. 김 여사와 유라는 억지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귀한 혜은이를 떠나보내는 슬픈 외할머니와 새어머니 연기를 펼쳤다. 그렇게 세 명의 왕들은 그들의 가짜 공주를 데리고 저택을 떠났다.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은 시아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정시아이며 이제부터 자신들의 공주라는 말을 들었다. 아이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동네를 보며 자신의 연기가 성공했음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박씨 집안에서는 김 여사와 유라가 수표를 부둥켜 안고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박지훈만이 텅 빈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귓게는 빗속에서 자신을 부르며 울부짖던 진짜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돈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도. 두 아이의 운명은 그날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한 아이는 거짓된 신분으로 부와 명예의 성에 입성했고 다른 한 아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아이의 길이 다시 교차하게 될 때 거대한 운명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것이었다.
고시아가 정시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정씨 가문의 거대한 성에 입성한 그날부터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두 개의 극명하게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동화 속 공주가 되었고 다른 한 아이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박한 행복을 배우고 있었다. 정시아의 아침은 12명의 하인이 뿜어내는 분주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눈을 뜨는 침대는 작은 집 한 채 값의 캐노피 침대였고 그녀의 방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보다 넓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온갖 종류의 장난감과 인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은 늘 휑하고 차가웠다. 전담 영양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매일같이 세계 각국의 진미로 차려졌지만 시아는 포크로 음식을 깨작거리기 일쑤였다. 이거 맛없어. 어제 TV에서 본 롯데호텔 딸기 케이크 사다 줘. 작은 입에서 나오는 요구는 곧 법이었다. 집사와 하인들은 아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땀을 뺐다. 3명의 외삼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다. 첫째, 정태호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그는 시아가 카탈로그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음날 그녀의 방으로 배달시켰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아동복 한정판 인형, 심지어는 아이 방에 놓기 위해 주문 제작한 미끄럼틀까지. 그에게 조카의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 둘째, 정지욱은 건강으로 사랑을 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최고의 소아과 의사와 영양사를 붙여 아이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아이가 작은 기침이라도 하면 병원 전체가 비상에 걸릴 정도였다. 막내 정재민은 시간으로 사랑을 주려 했다. 그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시아와 놀아주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시아는 금방 실증을 냈고 그의 노력은 종종 아이의 짜증으로 돌아왔다. 이 인이형 재미없어. 진짜 살아있는 조랑말 사달란 말이야. 시아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다. 그럴 때마다 3명의 유능한 제왕들은 6살짜리 가짜 공주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초보 아빠가 될 뿐이었다. 시아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많은 관심과 더 자극적인 장난감을 원했고 그 욕심은 끝이 없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재개발을 앞둔 낡은 달동네의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혜원의 아침은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구수한 보리차 냄새로 시작되었다. 혜우는 옆에서 곤히 잠든 강아저씨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나 얇은 이불을 개켰다. 마당의 펌프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늘 같았다. 흰쌀밥에 강아저씨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얻게 되는 계란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듯 마주 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다. 어느 날 저녁 강아저씨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본 돈으로 군고구마 한 봉지를 사왔다. 그는 가장 크고 노란 고구마를 골라 혜은에게 내밀었다. 아빠는 괜찮아. 혜은이 많이 먹어. 하연은 달콤한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자신의 고구마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을 떼어 강 아저씨의 입에 넣어 주었다. 아니요, 아빠도 드세요.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요. 어둑한 방 안 낡은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하나의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큰 사랑과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날은 강 아저씨가 재활용품 더미에서 낡은 양말과 색이 다른 단추 2개, 그리고 털실 뭉치를 주워왔다. 그는 밤새 솜씨 없는 바느질을 하여 작은 인형을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혜우는 머리맡에 놓인 못생긴 인형을 보고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와, 아빠, 이게 뭐예요? 우리 하연이 심심할까봐 아빠가 만들었지. 혜우는 그 인형을 품에 꼭 껴안았다. 정시아의 방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한정판 인형보다 혜은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표 인형이 더 소중했다. 그녀는 인형에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신이 아빠에게 복덩이인 것처럼 이 인형도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혜원은 아빠를 도와 폐지를 정리하고 아빠의 아픈 다리를 작은 손으로 주물러 주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아이는 나눔의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을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시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다. 정시아는 거대한 성 안의 외로운 공주였다. 그녀는 잠들기 전 텅 빈 방 안에 수많은 인형들에게 둘러싸여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하인들은 많았지만 잠들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갖지 못했다. 박혜원은 달동네의 행복한 공주였다. 그녀는 낡고 좁은 방 아빠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단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아빠의 사랑을 가졌다. 한 아이는 비싼 옷을 입고도 마음이 가난했고 다른 한 아이는 헌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부자였다.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두 아이. 하지만 운명의 끈은 그들을 서서히 같은 장소로 이끌고 있었다. 곧 그들의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될 것이고 진짜 공주와 가짜 공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아저씨는 혜은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을 사귀고 배우고 웃으며 자라기를 바랐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돈을 모아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유치원에 혜은을 등록시켰다. 입학식 날 아침 그는 혜은에게 구제시장에서 고르고 고른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자신의 서툰 솜씨로 아이의 머리를 따아주었다. 우리 딸 오늘 예쁘네. 혜은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얼굴로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희망은 유치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험에 들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번쩍이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유치원 앞에 멈춰 섰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모두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정샤였다. 아이고, 우리 시아 공주님 오셨네요. 원장은 비굴할 정도로 아양을 떨었다. 정씨 가문에서 보내온 막대한 발전 기금이 그녀의 태도를 결정한 것이었다. 교실 안에서 두 아이의 시선이 마주쳤다. 혜우는 보육원에서 보았던 영악한 아이를 금방 알아봤다. 시아 역시 남루한 옷차림의 혜운을 보고는 경멸과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시아의 괴롭힘은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선동했다. 얘들아 쟤랑 놀지 마. 쟤는 거지야. 몸에서 이상한 냄새나. 병균 옮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강자의 말에 쉽게 휩쓸렸다. 혜은은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다. 간식 시간에는 시아가 실수인 척 하연의 그림 위에 주스를 쏟았고 낮잠 시간에는 혜은의 낡은 담요를 감춰버렸다. 혜은은 울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면 강아저씨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그럴 땐 화내거나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야. 우리 하은이는 더 크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럼 언젠가 그 아이들도 혜은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아빠의 말을 혜은은 주문처럼 외웠다. 그녀는 꿋꿋하게 버텼다. 사건은 유치원에서 사진을 찍는 날 터졌다. 강아저씨는 그날을 위해 몇 주 동안 자신의 밥값을 아껴 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가장 예쁜 하얀색 운동화 한 켤레를 사왔다. 비록 유명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하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보였다. 우와, 아빠 고맙습니다. 혜은은 그 운동화를 보물처럼 아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낡은 헝겊으로 운동화를 깨끗하게 닦았다. 사진 찍는 날 혜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운동화를 신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하얗고 깨끗한 운동화는 아이의 발걸음을 날아갈 듯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감히 저런 거지 같은 게. 행복해 보여 시아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다. 점심시간 후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였다. 시아는 다른 남자아이 몇 명을 불러 모아 작전을 짰다. 너희들 저 박혜운 좀 잡아. 내가 재밌는 게임을 알려줄게. 아이들은 공주님. 시아의 말에 신이 나서 혜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혜은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혜은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그때 시아가 진흙탕을 밟아 더러워진 자신의 구두를 신고 혜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혜은의 새하얀 운동화를 힘껏 짓밟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하얀 운동화 위로 검고 더러운 진흙 자국이 무참히 새겨졌다. 그 순간 혜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아빠가 자신을 위해 굶어가며 사준 신발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하지마. 혜은은 자신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아이들을 뿌리친 그녀는 그대로 시에게 달려들어 힘껏 밀쳤다. 시아는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내가 감히 사과해. 당장 사과하란 말이야. 늘 참기만 하던 하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자신의 먹잇감이 방역하자 시아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분노에 휩싸여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다. 왕, 야가 나 때렸어. 거지가 공주님을 때렸단 말이야. 소란을 듣고 달려온 교사들은 울고 있는 시아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분노로 떨고 있는 하연을 보았다. 그들의 판단은 즉각적이었다. 교무실로 끌려간 혜운은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담임교사는 더러워진 하연의 운동화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아의 흙 묻은 드레스 자락만 걱정스럽게 털어주었다. 박혜운, 네가 또 사고를 쳤구나. 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정적이었다. 정시아는 우리 유치원의 귀한 아이야.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뭘 안다고 너를 괴롭혔겠니? 분명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겠지. 분수를 알아야지 혜운아. 시아 같은 아이와 함께 유치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란다. 기가 막힌 말이었다. 혜운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시아가 먼저 제 신발을 밟았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교사는 혜운에게 사과를 강요했다. 어서 시아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유치원 원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시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혜은에게는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박혜은 어린이는 반성할 때까지 오늘 교실 구석에 서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시아 어린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모셔와야겠습니다. 결국 혜은은 시아가 교사의 등 뒤에서 보내는 승리의 비웃음을 받으며 교실 구리기둥 옆에 서서 벌을 받아야 했다. 그날 오후 강 아저씨가 혜은을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엉망진창이 된 하얀 운동화 딸아이의 얼굴에 남은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은 그 눈빛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작은 아이를 자신의 넓은 품에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등을 토닥이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괜찮다 내 딸. 괜찮아. 아빠가 있잖니. 아빠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은은 유치원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아빠의 따뜻한 품 밖의 세상은 아주 춥고 불공평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같은 시각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있던 시아는 창밖의 두 부녀를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아이 역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자신의 이름과 돈은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작은 유치원원 운동장은 두 아이의 첫 번째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시아의 응석과 오만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이는 3명의 막강한 외삼촌을 등에 업고 정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 작은 폭군으로 군림했다. 정태호와 정재민은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상처 때문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을 받아주려 애썼다. 하지만 둘째 정지욱의 생각은 달랐다. 의사로서 그의 눈은 감성이 아닌 냉철한 관찰과 분석에 익숙했다. 그는 시아의 버릇없는 행동이 아닌 아이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죽은 동생 은혜는 극심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 그것은 정씨 집안의 유전적인 특성이었다. 하지만 시아는 누구보다 복숭아를 좋아했고 아무런 알레르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또 정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오른손잡이였지만 시아는 완벽한 왼손잡이였다. 사소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자라나는 법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다. 시아는 거실에서 뛰어다니다가 대리석 테이블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혔다. 살짝 긁힌 상처였지만 아이는 세상이 무너진 듯 자지러지게 울었다. 아야, 아파피 나지 않아 죽을 것 같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재민은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고 태어는 주치의를 부르라며 소리쳤다. 오직 지욱만이 침착하게 구급상자를 가져와 아이의 상처를 치료했다. 괜찮아, 이 정도 상처는 금방 낫는다. 그는 부드럽게 아이를 달래며 상처를 소독하는 척 아주 소량의 혈액 샘플을 멸균된 면봉에 채취했다. 그는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 누구도 그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욱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JN 병원 연구실로 향했다. 그는 직접 혈액 샘플의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다. 몇 분 뒤 모니터의 결과가 떴다. 지욱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죽은 동생 정은혜의 의료 기록을 불러왔다. 그녀의 혈액형은 분명 반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지훈의 혈액형은 듀어 오이조였다. 평 어머니와 O형 아버지 사이에서는 절대로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 그것은 감성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다.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었다. 지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2번, 3번 반복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어색했던 첫 만남, 박씨 일가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아이에게서 느껴졌던 미묘한 이질감의 정체.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는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저택으로 돌아가 시아의 방에 들렀다. 그는 방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시아가 쓰던 칫솔 하나를 몰래 수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JN 그룹 산하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그것을 직접 가져갔다. 그는 자신의 구강 상피세포와 함께 친자 확인이 아닌 외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밀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48시간 뒤에 나올 예정이었다. 초조한 48시간이 흐르는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태호의 비서 이동욱 실장이 긴급 보고를 올린 것이다. 회장님, 박씨 일가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박지훈은 어제 저희가 건넨 수표를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살던 집을 급매로 처분하고 온 가족이 증발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야반도주라도 하듯 짐을 챙겨 떠났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박씨 일가의 갑작스러운 증발과 지욱이 제기한 의심이 맞물려 무겁고 불길한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했다. 마침내 연구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욱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연구소장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지욱 원장님 의뢰하신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두 샘플 간의 생물학적 친족관계 성립 확률은
0.0%입니다. 두 분은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침묵,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재민이었다. 이런 개자식들이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태어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살에마저 감돌았다. 그들은 놀아났다. 죽은 동생을 향한 그들의 슬픔과 사랑이 천박한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분노와 허탈함 속에서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진짜 조카 진짜 박혜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때 슬픔에 잠겨있던 재민이 동생 은혜의 유품 상자를 끌어안았다. 그들이 최근에 박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회수한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은혜의 낡은 일기장과 편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무심코 은혜가 아이를 위해 만들다 만 것으로 보이는 작은 아기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 아기의 작은 발도장 아래 동생의 익숙한 필체로 적힌 글귀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나의 아름다운 천사, 나의 하은이에게. 너는 정말 완벽하구나. 엄마만 알 수 있는 비밀 표식도 가지고 태어났지. 매일 입 맞춰줄게. 오른쪽 손등에 있는 우리가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하트처럼 생긴 아주 작은 하트 모양의 점. 세 형제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에 새롭고 맹렬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령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구체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 오른쪽 손등에 하트 모양 점. 정태호는 이동욱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곧 몰아칠 폭풍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울 시내 모든 6살 여자아이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치원 아동시설 병원 기록 전부 다 뒤져. 그리고 찾아내. 오른쪽 손등에 하트 모양 점이 있는 아이를. 진짜 공주를 찾기 위한 두 번째 수색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목표가 명확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짜 조카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유치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치원의 학부모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철중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 안에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몇 번이고 다림질에 낡은 기운을 감추려 애썼지만 무릎 나온 바지와 색바랜 남방은 그의 가난을 숨겨주지 못했다. 그는 절뚝거리는 자신의 다리와 남루한 행색이 혹여나 사랑하는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아빠,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였다. 그때 하은이가 그의 커다란 손을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아빠 같이 가요. 다른 아빠들보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딸의 순수한 한마디는 그 어떤 명품 옷보다도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하연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간담회와 작은 학예회가 겸해진 강당은 잘 차려입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중과 하은의 모습은 그들 사이에서 금방 눈에 띄었고 몇몇 학부모들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렸다. 강철중은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며 하은의 옆자리를 지켰다. 정시아는 그 모습을 보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 박혜은을 모두의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시 옹기종기 모여 노는 틈을 타 재민 삼촌이 선물해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몰래 풀었다. 그리고 하은과 우연히 부딪히는 척하며 목걸이를 혜은의 낡은 카디건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었다. 잠시 후 학예회가 시작되기 직전 시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목걸이,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 삼촌이 사준 건데. 강당은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다. 교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달랬고 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혜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혜야, 제가 내 옆을 지나가고 나서 목걸이가 없어졌어. 쟤는 거지니까 내 목걸이를 훔친 게 분명해. 모든 시선이 혜은에게로 향했다.
담임 교사는 다짜고짜 혜은에게 다가왔다. 혜은이 아무리 아니라고 고개를 저 어도 교사는 아이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다. 그리고 보란듯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들었다. 강당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다른 학부모들이 혀를 차며 비난을 쏟아냈다. 어머, 저 애 좀 봐. 도둑고양이 같은 년. 애 아비꼴을 보니 뭘 보고 배웠겠어. 그 애비의 그 딸이지. 강철중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감쌌다. 아닙니다. 우리 하은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아는 더욱 서럽게 울며 교색에 매달렸다. 선생님, 저 애 경찰서에 보내주세요. 무서워요. 경찰서라는 말에 강철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딸이 6살의 나이에 도둑이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힐 판이었다. 그는 딸을 더 큰 상처로부터 지켜야만 했다.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의 불편한 다리를 굽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그의 등이 땅을 향해 굽어졌다. 혜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에게 매달렸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아빠 일어나요.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정태호, 정지욱, 정재민. 3명의 형제가 약속이라도 한 듯 들어섰다.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시끄럽던 강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문제아 정시아를 데리러 온 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루한 남자. 그리고 그에게 매달려 서럽게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그 주변에는 비난하는 얼굴의 군중들과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정시아가 있었다. 하연이는 울면서 아빠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 애썼다. 아빠 일어나요. 제발. 바로 그때였다. 아이가 아빠를 향해 뻗은 작은 오른손. 강당의 밝은 조명 아래 그 손등에서 반짝이는 작은 점 하나, 하트 모양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태호의 뇌리에 동생 은혜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른쪽 손등에 있는 아주 작은 하트 모양의 점. 그는 움직였다. 이성이 아닌 혈관을 타고 흐르는 본능이 그의 몸을 이끌었다. 그는 넋이 나간 군중들을 해치고 그대로 아이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무릎 꿇은 남자와 울고 있는 아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역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오른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가락이 하트 모양의 점 위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동생의 필체 그대로였다. 진짜였다. 아이 점은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잠겨 나왔다. 지욱과 재민이 달려와 그의 어깨 너머로 아이의 손등을 확인했다. 그들의 얼굴에도 똑같은 경악과 이내 터져나오는 환희가 어렸다. 태호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 작은 얼굴에서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동생 은혜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울고 있는 혜은을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무릎 꿇은 강철중을, 의기양양한 정시아를, 그리고 공포에 질린 교사와 학부모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하지만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선포했다. 이 아이는, 그의 목소리는 절대 군주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정하은, 내 조카이자 JN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다. 대혼란. 방금 전까지 아이를 도둑이라 비난하던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시아의 턱은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3명의 막강한 외삼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주를 자신들의 품 안에 보호하듯 감싸 안고 섰다. 그들의 세상은 이 작은 아이의 손등에 새겨진 하트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공주가 마침내 진짜 왕국으로 돌아왔다. 정하은, 그것은 아이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새로 부여받은 이름이었다. 박혜운이라는 이름 아래 겪었던 모든 서름과 상처는 정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아이의 새로운 삶은 동화 그 자체였다. 아이가 잠드는 방은 이전의 강아저씨의 집 전체보다 컸고, 옷장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그녀만을 위해 만든 옷들로 가득 찼다. 3명의 외삼촌들은 지난 6년간 해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 경쟁이라도 하는 듯 했다. 첫째 정태호는 조카를 위해 작은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렸고, 둘째 정지욱은 그녀의 건강을 위해 저택 안에 작은 병원을 차릴 기세였다. 셋째 정재민은 자신의 콘서트 가장 좋은 자리에 혜운을 앉히고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그녀를 나의 작은 공주님이라고 소개했다. 혜운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낡은 손수레를 끌던 한 남자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어느 날 저녁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정태호는 이제 혜운이 완벽한 정씨 가문의 공주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물었다. 하연아,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니? 말만 하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테니. 3명의 외삼촌은 아이가 커다란 인형이나 조랑말 혹은 보석 같은 것을 말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들을 그 크고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강아저씨요.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3명의 제왕들은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말을 잃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세상을 다 주려고 했지만 정작 아이가 가장 원했던 것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남자의 온기였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음 날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강철중을 찾아가 그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보상금을 주려 했다. 하지만 강철중은 거절했다. 그는 그저 혜은이를 가끔 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자존심에 형제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강철중에게 정씨 가문 저택 근처에 안락한 집 한 채와 JN 그룹 산하 자선재단의 관리직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절뚝이는 다리로 폐지를 줍는 대신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연이 자신의 진짜 아빠와 재회하던 날,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다. 그제야 3명의 외삼촌들은 자신들이 조카에게 주어야 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며칠 뒤 삼촌들은 혜운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아이의 옷장을 채워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혜운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들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아빠 강철중이 사주었던 낡았지만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삼촌, 저는 이 옷이 좋아요. 삼촌들은 아이의 소박한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그들이 백화점 최상층의 VVIP 아동복 부티크에 들어섰을 때 운명은 다시 한번 장난을 쳤다. 그곳에서 혜운은 자신과 너무나 다른 모습의 또 다른 공주와 마주쳤다. 어머, 정혜운 아니야. 고시아였다. 유치원 사건 이후 시아는 한 부동산 재벌 이 회장에게 입양되어 이시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질투와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씨, 집안 공주님이 아직도 그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네. 설마 삼촌들한테 구박받는 거 아니야. 시아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혜은을 조롱했다. 하연의 시선이 마네킹이 입고 있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하늘색 원피스에 닿아 있었다. 시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그 원피스로 달려가 옷걸이를 잡아챘다. 이거 내가 살래.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녀의 새 아빠인 이 회장은 딸의 길을 살려주려는 듯 지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 원한다면 뭐든지 얼마요 2배로 줄 테니
이리 주시오. 과거에 혜은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상처받고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혜은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세 개의 산이 버티고 있었다. 하연은 침착하게 시에게 다가가 말했다. 시아야, 선생님이 순서는 지켜야 한다고 안 가르쳐 주셨니?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뭐 그래서 어쩌라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이 회장이 거들었다. 허허허, 꼬마 아가씨. 세상은 먼저 잡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임자인 거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매장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입구에 정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매장의 모든 직원들과 이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태호는 시아와 이 회장은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조카에게로 다가가 다정하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하연아, 이 드레스가 마음에 드니? 하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으로 굳어있는 매장 지배인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매장 전체를 압도했다. 이 드레스 말고 이 가게는 얼마입니까? 네. 지배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호는 이동욱 실장을 향해 턱짓했다. 마이페, 오늘부터 이 가게는 정혜운 소유다. 앞으로 이 가게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건 우리 하은이가 될 거야. 그것은 힘의 과시였다.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돈이 많은 것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선언이었다. 시아와 이 회장은 모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이제 혜은이의 가게가 된 부티크 안. 혜은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정태호는 그녀의 옆에 서서 거울에 비친 조카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은아, 기억하렴. 너는 정씨 가문의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네 착한 마음이 너의 가장 큰 힘이지만 이제 이 이름이 너를 지켜줄 방패가 될 거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렴. 혜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옷을 입었던 아이와 예쁜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같은 아이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아이는 깨달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힘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정씨 가문의 진짜 공주가 된 하연이 배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제인의 그룹이 후원하는 유치원의 연례 학예회는 웬만한 시상식보다 더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장의 모든 것은 최고급으로 꾸며졌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면면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올해의 학예회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엘레나 여사였다. 정재민과의 오랜 친분으로 그녀는 어린 영재를 발굴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기꺼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그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세계 무대로 향하는 티켓을 거머쥐는 것과 같았다. 이시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무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피아노 교색에 특별 과외를 받으며 연습에 매달렸다. 정하운 역시 피아노 연주로 참가 신청을 했다. 강아저씨의 이웃이었던 이 할머니가 사실은 은퇴한 음대 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촌들은 혜은의 타고난 재능에 놀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 뒤편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이들로 북적이는 대기실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으로 팽팽했다. 시아는 자신감 넘치는 혜은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커먼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애만 없었으면 저 무대의 주인공은 나였을 텐데. 그녀는 지난번 자신을 편들었던 담임교사에게 다가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게 계획을 말했다. 교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아의 새아버지가 유치원에 이사라는 사실과 교활한 아이가 내미는 검은 유혹 앞에서 결국 양심을 팔았다. 드디어 피아노 연주 순서가 되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시아였다. 그녀는 쇼팽의 화려한 에투이드를 연주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타건 빠른 속도. 관객석에서는 예의 바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자리에 앉은 엘레나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어떠한 감동도 서려 있지 않았다. 기술은 있었지만 영혼이 없는 연주였다. 다음으로 정하은의 이름이 불렸다. 하은은 맑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놓기 위해 보면대를 펼쳤다. 텅 비어 있었다.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다. 분명히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확인했던 악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아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삼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렸다.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객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을 향해 괜찮다는 듯 따뜻하고 믿음직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아빠 강철중이었다. 그 미소 하나가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연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악보를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빗속의 산길에서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 강아저씨의 작은 단칸방에서 느꼈던 따뜻한 온기. 3명의 삼촌들을 만나 되찾은 가족의 기쁨. 그리고 시아를 향한 안타까움과 용서.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세상에 알려진 어떤 곡도 아니었다. 하연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녀 자신만의 멜로디였다. 처음에는 슬프고 여린 선율이 흐르다 이내 따뜻하고 희망찬 화음으로 변해갔다. 때로는 폭풍처럼 격정적이다가 때로는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였고 아이의 이야기였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이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아의 연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것, 바로 진심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을 때 강당 안에는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누군가 먼저랄 것 없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엘레나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무대를 향해 소리쳤다. 브라바 브라비시모, 믿을 수가 없군. 진정한 예술가가 탄생했어. 그때 이동욱 실장이 찢어진 악보 조각들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그것을 대기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담임교사와 시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학예회가 끝난 후 대기실, 시아는 혜은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혜은의 압도적인 재능과 비열한 수단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진심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함의 눈물이 아닌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이었다. 미안해, 시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또다시 버려지는 게 무서웠어. 혜연은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시에게서 경쟁자가 아닌 자신과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또 다른 외로운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혜연은 다가가 시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다. 그날 밤 학예회의 무대는 모두 철거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텅 빈 무대 중앙 하나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하연의 조금은 특별한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3명의 외삼촌들은
서로 자기 옆에 서겠다며 유치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는 강철중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쭈뼛거리면서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시아도 있었다. 하연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주, 버림받음, 가난, 그리고 시기. 아이의 삶을 핥히었던 그 모든 상처들은 이제 더 큰 사랑으로 아물고 있었다. 아이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웃고 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완벽한 하모니를 찾아낸 작은 피아니스트처럼. 그녀의 진짜 연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